네, 마켓 이슈 분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로존의 추가 부양책을 놓고 각각의 의견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펙 회의를 앞두고도 역시나 시장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이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많이 엇갈린다는 점부터 한번 확인해보죠. 네, 맞습니다. 어제 드라기 총재가 추가 부양책에 대한 발언을 내놨는데 오늘은 또 옌스 바이트맨 분데스방크 총재와 또 노보티니 위원까지도 모두 다 ECB의 부양책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습니다. 네. 때문에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오늘도 MTN의 김종을 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위원님. 네, 핵심이 뭐냐면 유로존의 각국의 상황이 다 다르다라는 것이고요. 과연 이것을 동일 정책으로 해결해낼 수 있느냐라는 문제를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중요한 지표, 심리 지표인 PMI를 보시면 준비된 그림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제조업 PMI가 국가별로 너무 상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인 프랑스 그리고 이태리는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만 스페인이나 아일랜드 그리고 독일 같은 국가들은 여전히 나쁘지 않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국가별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서비스업 PMI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스페인과 아일랜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이고 독일은 최근에 둔화되는 모습이고 프랑스는 약간씩 회복되는 또 이태리는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유로존 전체적으로 보면 둔화되고 있는 양상인데요. 자, 이렇게 다른 국가별 흐름에 같은 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이 과연 올바르냐라는 우리가 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주목해봐야 될 건 뭐냐면 이 기준금리와 PMI 흐름을 놓고 보게 되면요. 기준금리를 꾸준하게 내렸죠. 그 다음에 돈을 2번이나 강하게 투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MI 개선이 생각보다 강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거죠. 통화정책에 생각보다 먹혀들지 않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돈을 투입하지 않거나 금리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실제 수요 자체가 증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고요. 이 실수요의 증가 자체가 돈을 풀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2번의 경험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유로존의 무역 수지와 수출입 증가율을 보시면 독일을 중심으로 지금 유로화의 하락에 수혜를 받는 국가가 일부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은 수출입이 오히려 정체되는 양상을 보이거나 마이너스로 전환하거나 수입 물가만 올라가는 상황을 보여줌으로써 각국의 상황의 격차가 오히려 좀 더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 안에서 돈만 투입하면 다냐라는 시각이 나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핵심은 유로존 국가별 상황이 너무 달라서 동일한 대책으로 대응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저는 좀 핵심으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2번의 금리 인하가 일단 유동성 정책으로 먹히지 않았다라는 점은 우리 시장과도 좀 비슷한 양상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동일한 대책이 아니라면 각각의 대책을 내놔야 하는 것인지 어떤 식으로 앞으로를 대응해야 되죠? 일단 몇 가지 또 살펴볼 게 있는데요. 지금 유로존이 과연 디플레로 가고 있는 것인지부터 확인을 해야 될 텐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소비자 물가가 정체되어 있는 것은 맞지만 과거 대비해서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007년도, 8년도의 위기 이후에 크게 상승률이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총액 기준으로 보면 꾸준하게 좀 늘고 있는 것이 발견이 되고 있죠. 그렇다면 유로존이 성장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좀 틀린 얘기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국가별 차이는 있습니다. 독일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국가별 차이는 있지만 유럽은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소비자 물가와 임금의 흐름은 과거 일본만큼 침체된 상황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독일이나 스웨덴, 핀란드와 같은 북유럽 국가, 또 영국까지 이어보면 이 북유럽 국가들과 독일의 주택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유동성을 투입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부담스럽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유로존 고용이 굉장히 이제 불편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 스페인, 이태리 등 픽스 국가들을 제외하고 나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국가도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다른 상황들을 충분히 적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임을 고려해 본다면 지금 정책의 결정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침체, 그러니까 모든 국가들의 침체가 나타났을 때는 당연히 돈을 투입해서 살리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돈을 투입하면 자산 버블에 빠질 수 있는 국가들도 충분히 있다는 점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유로존의 대책은 이 부분적인 미봉책만 나올 가능성, 지금 먼저 돈을 투입한 이런 커버드 본드 시장의 흐름도 지켜봐야 되겠지만 실제로 국채 매입도 그리스라든지 아니면 이태리라든지 아주 급한 국가들만 불을 꺼주는 형태가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유로가 이렇게 만약에 하락하면서 추가적으로 수입 물가를 상승시키는 모습을 보인다면 일부 국가들에는 물가는 올라가는데 내수는 더 침체되는 그런 현상을 나타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또 주목해봐야 될 것은 준비된 그림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미국과 유럽의 금리 차이 그리고 달러 유로의 움직임을 주목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지금 조금 전에 지적했던 대로 아이슬란드, 스페인 금리는 계속 내려가고 있죠. 반대로 미국 금리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금리 차가 점점 벌어지면서 만약에 달러 유로가 계속 이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쪽으로 흘러가면서 1.20 아래도 깨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유로존의 수입 물가의 상승 압력이 상당히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로존 내에서의 보수적인 분위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극단적인 우익 분위기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앞으로 유로존에서 나올 대책들은 제가 보기엔 대규모 부양책보다는 소규모 부양책의 가능성이 여전히 높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뭐 시장에서 원하고 있는 건 대규모의 양적 완화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이 같은 정책은 다소 어렵겠다라는 분석을 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저희가 유로존 부양책에서 어떤 점을 좀 기대할 수 있을지, 향후 시장에 대해서 영향은 또 얼마나 있을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셨다시피 부양책이 언젠간 나오긴 나오겠죠. 왜냐하면 경제 성장 동력이 지금 뭐 기름을 붓는다고 해서 당장 살아나는 건 아니지만 그마저도 부여하지 않으면 아예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언젠간 부양책이 나온다라고도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나오는 그 부양책이 독일이 경기 침체에 빠지지 않는 이상 대규모 부양책은 아닐 것이다. 시장이 기대하는 그 이하의 부양책이 나올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고 봐야 될 텐데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난 3년간 한국과 EU FTA를 통해서 각각의 산업이 어떻게 움직였나를 보니까 실제로 수혜를 받은 게 화학제품 정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제품들은 거의 뭐 보합에서 약간 우위 정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의 동향은 화학제품들도 엄청나게 하향되고 있습니다. 파는 게 하향되고 있는 상황이고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작년 대비 재작년 대비해서 점점 줄어들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각 산업별로 한 EU FTA의 얻는 효과가 굉장히 급감하고 있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역조가 나타나고 있죠. 우리가 이제 비싼 유럽차를 많이 수입하면서 오히려 역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국가별 동향을 놓고 봤더니 영국처럼 지금 현재 분위기가 그나마 좋아서 금리를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는 일부 국가들 쪽에서만 긍정적인 동향이 나타나고 있을 뿐 나머지 국가들은 모두 중립 이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 EU FTA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종목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점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뭐 한국 타이어처럼 일부 유럽차에 실리고 있는 종목이라든지 또 최근에 유럽으로 발을 넓히고 있는 중소형주 중에서 뭐 비츠로셀 같은 일부 종목을 제외한다면 한국과 EU FTA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수혜를 누릴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많지 않다라는 점도 고려해 봤을 때 유로존이 대규모 부양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한국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유로존의 부양책 부분 이슈까지 저희가 꼼꼼하게 한번 짚어봤고요. 이제는 유가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일 오펙 회의를 바로 앞두고 있습니다. 감산을 놓고 굉장히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요. 유가가 이제 바닥인 것인지 아니면 더 빠질 것인지 정유주의 주가와 함께 얘기해 주신다면요. 네, 일단 유가는 저점을 확인했을 가능성 어느 정도 있지 않나라고 보여주고 있는데 다만 정유주도 저점을 확인하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은 물음표를 달고 싶습니다. 유가와 정유가 꼭 같이 간다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정유주에게 더 중요한 건 유가보다는 마진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마진이 과연 잘 회복될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저점을 찍었다라고 확실하게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다기 본다면 투자 전략상에서 당분간은 트레이딩 전략을 병행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겠다. 어떻게든 높은 가격에 팔고 낮은 가격에 다시 사서 매수 단가를 꾸준하게 좀 낮춰놓는 그런 전략을 쓰던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정말 배당을 노리는 그런 전략으로 가든지 이 선택의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산 주가가 워낙 높아서 지금 아무리 트레이딩해서 단가를 낮춰봐야 답이 안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10년, 20년 바라보고 배당으로 꾸준하게 그 간극을 메꿔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 최근에 사서 어느 정도 그 가격적인 여유가 있다면 제가 보기에 그냥 들고 가시는 것보다는 트레이딩을 통해서 매수 단가를 꾸준하게 좀 낮추는 전략, 또 비중을 조절해서 수익을 챙겼다가
다시 저가에 되사는 그런 전략이 아직까지는 좀 유리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마진 회복, 즉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제 마진이 회복되기 이전까지는 이 정유주에 대해서는 계속 트레이딩 관점 정도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가 구체적인 좀 투자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유업종에 대해서 투자 의견이 좀 일제히 하향 조정되면서 간밤에 주가가 별로 좋지 못했는데요. 한국 종목 같은 경우에 투자 의견 어떻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투자 리포트가 대다수 매수 의견이긴 합니다. 하지만 목표가를 올려잡는 곳은 그리 없다는 게 좀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 네, 뭐 다소 좀 분위기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들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네. 정유주들에 대한 투자 전략 한번 꼼꼼하게 세워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핵심은 말씀드렸다시피 단가를 낮추는 전략, 그리고 되도록이면 조정시 매수하는 전략인 것 같고요. 이들 종목이 대부분 배당률이 높기 때문에 배당을 노린 장기 투자 정도는 유리할 수 있다. 다만 매수 가격이 현재 가격보다 월등하게 높은데 배당을 노리는 전략은 너무 시간이 길어지니까 현재 사셨다면 배당까지 노린 전략, 단기적인 전략은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뭐 정제 마진 회복되기 이전까지는 여전히 이들 종목에 대한 관심은 낮춰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유주 부분에서는 정제 마진 회복 여부 살펴보면서 대응해보자 이야기 주셨네요. 다음 이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국내 이슈 브리핑에서 나눠봤던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각국에서 부양책 등을 내놓으면서 돈풀기 움직임을 보이는데 우리 시장에서 우리 정부만은 약간 미온적인 반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식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일단 우리 정부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서 뭔가 나서서 환율을 조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뭐 우리 정부의 어떤 대책을 우리가 기대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다만 과거 대비해서 외환 보유고를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완충 장치는 마련되어 있다. 좀 이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도 이미 먼저 금리를 낮춰놓는 그런 정책을 썼기 때문에 이에 대한 효과들도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정부가 좀 더 완충 장치 정도만 마련해 두고 신중을 기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나쁘게 평가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좋게 평가할 것도 없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환율 그 전쟁이 가속화되면서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면 이런 변동성이 시장을 짓누르기보다는 단기적인 변동성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저가 매수 전략을 가야 될 것 같고요.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글로벌 1등 기업들이 그래서 위기 구간에 더 강할 수 있고 유용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종목들은 계속 이들 종목만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환율에 대한 압박이 커질수록 그 기업 자체의 힘이 큰 기업들에 좀 더 네. 좀 투자 전략을 확보해보자라는 의견들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계십니다. 이에 따른 투자 전략 세우시는 것도 가장 중요하겠네요. 이어서 전략 세워봐야겠죠. 네, 오늘장 선 전략 함께 하시죠.